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청년의 뒷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난들이 나오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당면 최대 현안으로 꼽혔던 고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을 마무리 지었지만 여전히 협류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해봅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두 차례 투표에도 사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윤이 총장 후보군에서 나가게 되면서 이성윤을 밀어붙인 자들은 보기 좋게 굴욕을 당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체제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던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울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용선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이 남북교류협력재단을 법인으로 설립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신성한 국회 안에서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용선은 필요하면 북한의 지회를 만들고 공무원을 파견하자고 했습니다. 야당은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친형이 땅 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규민 친형은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10년간 개발이 제한됐던 땅을 아내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규민 친형이 신내림을 받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원 정당 해산 결정으로 2014년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지위를 회복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위를 회복할 생각은 이제 추호도 갖지 말아야 할 듯합니다. 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실제로 접종한 결과 2회까지 모두 맞은 65세 이상의 경우 입원율이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성인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했고 신규 환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체 회원 명단이 한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1년 초대 회장을 맡아 판사 31명으로 출범한 인권법연구회는 현재 전국 판사 3,214명의 14%인 460여 명을 회원으로 둔 법원 내 최대 조직이 됐습니다. 스스로를 학술단체라고 하지만 친정권 사주지처럼 움직이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사설에선 이들을 가리켜 군사정권 시절 하나회와 다를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인권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일선 법원까지 요직을 대거 장악했는데 법원 전체의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 판사의 42%가 인권법 회원입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34%도 인권법 소속이고요. 지방법원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전국지원장의 24%, 형사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전담판사의 15%도 인권법 소속이라고 합니다. 김영식 청와대 법무부 비서관, 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이수진 의원도 바로 이 인권법 출신이죠. 이들은 이 정권 들어 판사를 사직한 뒤에 청와대와 여당에 합류했습니다. 요즘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판사가 인권법 소속인지부터 확인한다고 합니다. 인권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 문재인 정권 들어 상식을 뛰어넘는 이상한 판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신발을 던진 죄 등으로 8개월간 옥살이를 하다가 얼마 전 보석으로 석방된 정창옥 씨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일부 반문 성향의 국민들은 정창옥 씨를 신발 열사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정창옥 씨는 지난해 7월 16일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이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창옥 씨는 한 달 뒤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됐죠. 그는 올해 2월 말 6개월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지만 2월부터 정시재판을 맡은 신혁재 판사가 또다시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로
구속을 연장해 최장 11개월까지 옥살이를 할 운명에 놓였었습니다. 이때 모욕 혐의로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정 씨의 경우도 검찰이 모욕 혐의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돌연 판사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연장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창욱 씨가 언론에서 밝힌 인터뷰 내용이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정창욱 씨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내 구속기간을 연장시킨 판사가 전임 판사가 정창욱은 구속 연장으로 가닥을 잡아놔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이에 격분해 탁자를 치며 10분간 항의 발언을 했고 심판사를 간신, 정치판사라고 일갈하는 등 모멸감을 느낄 만큼 강하게 어필했지만 심판사는 조용히 들으면서 3번씩이나 할 말씀 있으면 계속하시죠 라고 태연한 듯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답은 정해놨다는 듯 말이죠. 이런 정치판사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기 전 현장에서 활동하는 또 하나의 권력 집단, 정치 경찰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횟수로 3년째 수사를 받은 끝에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 여러분들 들으셨는지요? 김 씨는 2019년 7월 17일 국회 분수대 주변에 문재인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 대통령 문재인 등에 대한 모욕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를 포렌식 명목으로 석 달간 압수당했고 경찰이 10차례 가까이 출석해 추궁당했다고도 하는데요.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재인 본인이나 문재인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상 문재인 측이 김 씨를 고소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살포됐는데 그때도 역시 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당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경찰 관계자는 우선 길거리에 전단을 무단으로 살포한 것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된다며 옥상에서 뿌린 경우는 건축물 침입 혐의도 더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진술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혐의는 빠질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전단을 무단으로 살포한 것에 대한 경범죄 처벌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던 것이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문재인에게 신발을 던졌다는 이유로 곤욕을 치렀던 정창욱 씨의 사례와 같이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면 이 또한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 건으로 김 씨가 재판 과정에 서게 돼 정치 판사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권력의 갈대처럼 눕는 정치 경찰과 정치 검찰 그리고 정치 판사들 이런 든든한 에스코트를 받는 문재인은 조국 소호대의 강력한 수호를 받는 조국 못지않게 참 든든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당면 최대 현안으로 꼽혔던 30조 원 안팎의 고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을 마무리 지었으나 여전히 험로에 놓였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 1월 구속된 이후 3개월 넘게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최근엔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된 또 다른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사법 리스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앞에 놓여진 험로는 무엇인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을 마무리 짓고 재계를 포함해 사회각계에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면론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부회장의 상속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외신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졌던 사안입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상속세가 10조 원 이상으로 역대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1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미처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로 구치소에 수감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접견이 제한되면서 유산 상속과 관련한 가족 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엊그제 발표된 유산 상속 계획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회장 소유 주식에 대한 배분 비율이 공개되지 않은 점도 아직 이 부회장과 다른 가족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에는 재계와 사회 일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공급을 무기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총수가 구속 수감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의 바람과는 달리 사면 결정권을 가진 정부와 청와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검토하지도 않았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통해 추후 입장이 바뀔 여지는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 이 부회장이 향후에 사면 혹은 만기 출소 등 간에 구치소에서 풀려나더라도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다는 점은 치명적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으로 꼽히는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지난해 9월 기소된 사건의 정식 재판이 올 들어 본격화됐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선 회계 부정 사건 특성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다가 이 부회장 외에 피고인이 10명에 달할 만큼 사건 규모가 큰 것을 고려해 최종 판결까지 최소 3, 4년은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겨 논란이 된 문재인이 어제는 전라도 광주를 찾았습니다. 일자리의 성과를 확인한답시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 준공식을 찾았는데 여기서 문재인이 한 말이 또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마련된 이날 준공식에서 문재인은 과거 자신이 민주당 당대표 때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2017년 대선 당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 공약을 내건 점을 거론하면서 기어코 성공시킨 우리 광주 시민들, 우리 광주시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죠. 문재인 고향이 광주도 아닌데 우리 광주라는 말은 대통령으로선 불필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고 깜이 안 된다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문재인이 대구에 가서도 우리 대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좀스러운 문재인은 아마 그런 말 절대 못할 겁니다. 지역 편가르기 하는 건 문재인의 특기이자 취미 중 하나이죠. 우리 광주, 문재인 지지율을 거의 다 차지하는 니들 광주를 그렇게 대놓고 편애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다니.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좋으면 광주에 집 짓고 살지 대체 왜 경상도 가서 살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연구 대상감이라지만 연구할 거리를 이렇게 많이 주니까 연구할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어제 전해드린 뉴스 중 우리 세금으로 북한의 공항과 철도 시설을 개선해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의 국회 개정안 소식에 분노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보다 한술 더 뜬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듯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해 사업 지원과 대북교섭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희 뉴스를 빠짐없이 애청해주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을 위한 입법 밀어붙이기 소식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위해 예산을 얼마나 많이 쏟아붓고 있는지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정말 이자들은 책상 의자에 앉아서 북한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그 연구만 하고 앉아있는 건 아닌지 진심으로 의심됩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선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지난 27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북 지원을 비롯한 개발협력 프로젝트 등을 정부와 협의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용선은 제안 이유에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전체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을 주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국민 세금으로 이바지하기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우리도 지금 삶이 팍팍한데 이바지하고 싶으면 니네 민주당 애들끼리 모여서 사비로 하지. 얘네들 정말 왜 이러는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개정안은 또 통일부 장관이 재단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확보한 예산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마음껏 갖다 써라 이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재단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필요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와 국외 그리고 북한에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만든 법안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법안을 내세운 이용선은 북한 지회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쌀이나 비료를 이례적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발협력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협의들이 많이 이뤄진다며 접촉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평양에 사무소를 만드는 것이 업무 효율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 못 듣는 자들이 계속 이렇게 달나라에서 온 듯한 주장을 하니까 간첩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참 소름 끼치게도 이용선 역시 어제 전해드린 박상혁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습니다. 이용선은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연루돼 1992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1995년 8월 15일 특별 복권됐습니다. 현재 입법부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법은 다른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자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아닐까요? 간첩 같은 행동을 일삼는 자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나라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은 작금의 현실입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노동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수흥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을 악용해 어설픈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김수흥은 지난 23일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수흥은 이사장이 부재 중인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이 왔는데 부재 중이냐 두고 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애로사항이 뭔지 들으러 내가 친히 납셨는데 하발의 직원들만 있고 이사장이 없어? 이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노조는 김영재진흥원 이사장이 사전 업무 일정으로 방문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민주당 김수흥이 지 마음대로 방문해 막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정해진 업무가 있어서 다른 시간에 와달라고 했는데 김수흥 지멋대로 본인이 편한 시간을 골라서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노조에 따르면 김수흥은 갑질 외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조는 김수흥 의원이 특정 직원 개인 이력을 확인 후 당신 낙하산이다 라는 식으로 근거 없는 사실로 직원을 매도해 공개적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수흥 의원은 일방적으로 익산시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관련자들은 무능하고 산업단지를 다 망쳤다는 식으로 폄하했다며 오해가 있다는 설명을 하는 직원에게는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김수흥 의원이 진흥원 경영진과 입주기업을 모욕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김수흥의 해명이 꽤나 웃깁니다. 김수흥은 노조의 공식 사과 요구에 제가 전국을 다니며 열정을 바쳐 얻은 노하우와 경험을 말해줬던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고향 발전을 위해 그런 얘기도 못하면 어떡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고향 발전시키는 방법이 참 독특하시네요. 해명하는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성격도 참 독특하실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투기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이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규민은 경기도 안성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
윤미향의 안성 위안부 쉼터를 지들끼리 사고 팔고 소개해줄 정도로 윤미향 부부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규민은 당시 안성 쉼터 매도를 중개해주기도 했었는데 본인 친형이 땅을 사는 일에도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도 의혹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규민 친형은 아내 명의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안산시 사급 공무원인 이규민의 형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규민 친형이 사들인 땅은 안성 시내 10년째 공원 용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토지로 알려졌습니다. 매입가는 약 5억 원으로 전해졌는데 무려 10년 동안이나 묶여있던 땅을 이규민 형은 신들린 듯 귀신같이 사들인 것입니다. 이규민 친형이 매입한 6개월 뒤 안성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땅값은 크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규민 친형의 아내 명의로 사들인 땅에는 현재 270평 규모 주차장과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5억 원을 귀신같이 투자해서 270평짜리 주차장을 지었으면 돈방석에 앉을 꿈에 흠뻑 젖어 있을 텐데 딱 걸려버려서 어쩌면 좋답니까? 경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잘 해야 할 텐데요. 한편 이 씨의 동생인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 개발 업무를 하는 공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투기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같은 달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정당을 해산한 사건.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청구인이었던 법무부가 통진당을 바라보는 관점은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수사 사건을 시작으로 진행된 2개월간의 조사 결과 통합진보당은 종북정당이며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민주주의 파괴, 유신 독재의 부활, 이런 정치적 탄압이라며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2014년 12월 19일 최종 선고가 이루어졌고 통합진보당은 결국 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 상실이나 자격 유지가 논란이 되었는데 자격 상실서를 내놓은 쪽은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판단될 경우 의원의 자격 역시 상실된다고 보는 게 당연하고 해당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지역구 의원들의 강제퇴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자격 유지서를 내놓은 쪽은 헌법이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법상 자진 해산과 위헌정당으로 인한 해산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의 유지와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결국 전자 쪽으로 결정이 내려졌고 지역구 의원은 다음 보궐선거에서 새로 뽑기로 했고 비례대표 의원은 정기총선 시까지 공석이 됐습니다. 그 이후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었는데요. 어제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재현,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전 국회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즉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어제 선고는 지난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5년 만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인 근거 없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헌법 해석과 적용의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의 결정을 법원이 재심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2심은 심리 대상은 맞지만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 상실도 당연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방청석에 앉아 선고를 기다리던 중 대법원 재판부가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읽자 우병훈 전 의원이 격분하며 법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원 보안관리 대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오 전 의원을 법정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선고 이후 오 전 의원은 취재진들에게 판결을 믿을 수 있느냐라며 그래도 대법원에 맡겨보자고 기다렸는데 오늘 상고를 기각한다 한마디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격분할 게 아니라 그냥 북한 가서 정치하면 될 것을 왜 자꾸 자유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뭉개는 방패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선후배 검사들에게 당신도 검사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데도 적극 협력했죠.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에게는 친정부 성향의 검사,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일을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차기 총장 인선 기준이라고 했죠. 누가 들어도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인물을 우선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성윤을 총장 후보군에 넣은 뒤에 여론이 조용해지면 낙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임기 말 레임덕이 시작하고 있는 문 정권이 이성윤을 검찰총장으로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오전 추천위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군 압축을 논의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특히 추천위의 한 의원은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최종 4명이 압축됐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어제 4시간여 동안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총장 후보로 추천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로 법무연수원장과 서울 북부지검장을, 사법연수원 23기인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대검찰청 차장과 의정부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구 고검장과 연수원 동기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광주지검장을 거쳤고, 연수원 24기인 조남관 대검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냈습니다. 추천위는 어제 회의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과 청렴성, 검찰 내 외부의 신망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정권 겨냥 수사를 막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총장 후보로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 지검장은 선택받지 못했는데요. 추천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지검장을 총장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날 오전 추천위 회의에 출석한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한창 K방역을 홍보할 때 그 제물로 삼았던 게 다름 아닌 미국이었죠. 하루에도 몇백 명씩 사망자가 속출한다는 등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다는 등 이런 뉴스들은 K방역을 홍보하는 일종의 제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며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됐죠. 이런 가운데 백신의 위력이 데이터로 증명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실제로 접종한 결과 2회까지 모두 맞은 65살 이상 노년층의 경우 입원율이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한 65살 이상 노년층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지 않은 같은 연령대에 비해 입원율이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한 차례만 접종했을 경우에도 입원율이 64%나 감소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백신의 효과가 신규 확진자와 입원율 감소 등 숫자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seeing people in the elderly group,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s and deaths going way down. It's all as a result of vaccination.
또 미국에서 1억 4천만 명 넘게 백신을 맞은 현 상황에서 볼 때 백신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Obviously, the safety looks really, really good in well over 140 million people having been vaccinated with at least a single dose.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미국 전역이 빠르게 정상을 찾아가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미국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앞서 나가는 건 비단 백신뿐만은 아닙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올해 안에 알약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의료 전문가들은 먹는 치료제가 나올 경우 코로나 팬데믹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각 27일 CNBC 방송에 출연해 현재 먹는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가 초기 임상시험 단계에 있다면서 임상시험이 잘 진행되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사용 승인을 받는다면 올해 연말까지 미국 전역에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가 개발 중인 치료제는 바이러스의 체내 증식을 돕는 프로테아제라는 효소를 억제해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테아제 억제제 약물은 주로 에이즈나 C형 간염 등 바이러스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먹는 치료제가 나올 경우 코로나 팬데믹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블라 CEO는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의 장점은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며 올여름 치료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든 영국도 환자들이 집에서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20일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알약 또는 캡슐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존슨 총리는 치료제는 백신 부스터샷과 대량 코로나 검사에 이어 코로나를 막는 세 번째 방어막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요양원과 의료인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강제 접종하게 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죄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돈 단장은 29일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의료법상 의료인들인 피해자들이든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들이든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도출되지 않음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끔 지시한 정세균 전 총리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청장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실험 및 그에 대한 분석이 채 끝나기도 전이라는 것을 정은경 청장은 의사 출신으로서 피접종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의학적 시술을 할 수 없음을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접종토록 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에 적극적으로 위반되는 일을 한 정세균 전 총리와 정은경 질병청장을 신속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29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동욱님께서 그 정도면 방위병 출신도 국방장관 하겠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 거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군 장병들의 급식은 북한 수용소처럼 관리되고 있고 이 정도면요 군대와 거리가 먼 저도 국방부 장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숙 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박상혁에 동의하는 모든 의원들 세비 몽땅 기부하여 북에 갖다주고 공항이든 뭐든 짓게 해라. 국민들 피눈물 나게 일하고 낸 세금으로 뭐하는 짓이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박상혁은 문재인 밑에서 일한 청와대 출신답게 북한을 우리 세금을 이용해 도와주는 법안을 4건이나 발의했죠. 그 쓰레기 같은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남북 간 교류 활성화가 가속화될 경우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서라는데 경기도 김포시가 지역구인 박상혁은
북한공항 챙길 생각 말고 김포공항이나 챙기길 바랍니다. 생긴 건 문재인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하는 짓도 어쩜 이렇게 문재인이랑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경자년이 시작되면서 소띠인 저는 소처럼 일을 해야겠다 라는 남다른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넉 달이 흘렀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국내 계좌 이체와 멀리 해외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독자 여러분, 그리고 슈퍼챗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독자 여러분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뉴스 특성상 비난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 측에서 광고를 붙일지 말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그 검토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조회수가 5만 회인 경우에는 그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3만 회 정도쯤, 그때서야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얻어지는 때가 많아서 밤새 작업한 저희들은 힘이 쭉쭉 빠질 때가 많은데요. 대신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저희는 늘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저희 남매는 5월 한 달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제작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는 월요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